오늘 5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15분으로 좀 준수해 주기 바래요. 15분.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들면 2분 내로 정리를 해주기 바래요. 2분 내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2분 내로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럼 9조까지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밖에 눈도 오는데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자 5조부터 그냥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관객수 예측 모델 제안을 발표를 맡게 된 5조의 저는 발표자 연원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 목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은 매우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올해 들어서 영화 관객 수가 2억 명에 이를 만큼 한국 영화 시장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들한테 영화에 대한 의미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 대한 검색어가 상승 중이며 또한 TV 시청에 이어서 영화 보기가 취미생활 2등일 만큼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화 산업으로서의 영화와 또한 사람들의 생활로서의 영화, 그것처럼 문화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영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TV는 시청률이 있고 라디오는 청취율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는 GRP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관객수가 있습니다. 관객수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영화 관객수는 중요도 때문에 관객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의 장준환 감독에 따르면은 관객수로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화에 대한 관객수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있고 관객수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관심이 가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중요한 관객수를 기존에 어떻게 측정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로저스의 개혁 확산 모델을 통해서 보통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수용자들이 후기 수용자에 영향을 미쳐서 영화 관객수를 측정하는 곳으로 베스의 모형이나 곰페르츠의 모형 같은 경우가 이런 확산 모델에 의해서 관객수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 관객수를 각각의 요소를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있었습니다. 즉 감독과 영화 관객수와의 관계, 혹은 배우와의 영화 관객수의 관계, 전문가 평점과 영화 관객수의 관계, 혹은 상영 등급가의 영화 관객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화 관객수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화 관객수를 유기적으로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영화계의 특성에 기반한 SNS의 논의가 부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연구의 연장선으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등에 따라서 영화 관객수를 측정하는데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평점 가치, 기존에 중요시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초기 자료가 필요한 개혁 확산 모델이 아닌 개별적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영화계에 기반을 한 영화계와 관련이 있는 SNS의 영화계의 특성에 맞는 SNS를 고려하도록 저희는 시도하였습니다. 즉 초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게 개혁 확산 모델이 아닌 하나로 종합된 모델을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과정이 좀 복잡할까봐 저희는 이것을 팀 스포츠 멤버를 구성하는 것으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선수를 구성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즉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한 중복을 고려해서 저희 영향을 파악을 통해서 선수를 기용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를 토대로 아웃풋을 측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한 일은 영화에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장르, 배급사 등과 같은 내부적 요소, 영화 내부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 SNS 반응이나 토렌트, 시장에서의 경쟁 같은 영화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모두 고려했습니다. 이를 모두 놓고서 저희는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앞선과 같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제목이라든지 전문가 평점,
상영 등급 등이 있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홀수 짝수가 영향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별 영향 미치지 못했고, 제목에 들어간 단어, 예를 들어 나는 살인범이다처럼 살인범이라는 자극적 요소가 큰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역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등급은 영화의 상영 등급 자체가 15세 등급 이상 등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홈초이스라는 영화가 다 상영되고 이것을 뒤늦게 보는 게 있는데 아마 과거의 자료이다 보니까 영화를 관객수를 측정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못하였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저희는 중복된 것을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오늘같이 눈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슴 뜨거운 드라마나 멜로 영화 보고 싶으실 텐데 아마 그 마음은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하였고, 감독에 따라서 감독이 고르는 장르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르도 비슷했고, 장르에 따라서 이 영화의 러닝타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요소로 배급사에 따라서 스크린 수가 결정되었고, 노출 정도를 뜻하는 영화에 대한 광고도 이와 비례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내부적 요소, 감독과 배우를 통한 내부적 요소를 통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았고, 배급사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외부적 요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종합적 요소인 SNS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는 종합적 요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영화의 내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감독이 가장 중요한 측정치인데, 감독이 단순히 스타 감독이라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결정하는 장르라든지 내부의 컨텐츠를 정하기 때문에 감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도 중요한 영향을 했는데, 배우라는 게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내가 배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간다가 아니라 배우에 따라서 영화를 고르는 통찰력이 있을 경우는 영화의 흥행에 확률이 높았고, 다작을 하거나 혹은 작품을 고르는 눈이 좀 없는 배우 같은 경우는 이에 흥행에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 또한 중요한 요소로 저희는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인기 있는 11시란 영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현석 감독의 작품인데, 김현석 감독의 추이를 보았을 때 250만 정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지영이라는 배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정지영이라는 배우가 아무래도 다작을 하고 영화의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에 강조해서 그런지 기존의 작품들을 감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숫자가 큰데 100만을 마이너스 시키는 요소를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화 내부 자체로만 봤을 때는 11시란 영화는 150만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였습니다. 이 내부적 요소를 벗어나서 가장 영화의 중요한 요소 한 개가 배급사입니다. 영화판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강우석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배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보시는 것 같이 최근 3년 동안의 배급사 현황입니다. 이런 4대 배급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남은 영역마저도 해외 영화와 해외 배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영화에 한정 지을 경우 이 비중은 90%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배급사에 따라서 영화의 성패는 사실상 결정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4대 배급사를 살펴보면은 CJ와 롯데, 쇼박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영향력 측면에서는 CJ E&M이 가장 크지만 쇼박스나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영화의 작품 수에 비해서 흥행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이 뒤에 기획 회사가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회사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스크린 삭구나 광고의 노출 정도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흥행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외부적 요소로 날씨와 장르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가장 더웠던 날인 8월 달의 경우에는 10편, 상위 10개 있던 10편 중에 6편이 액션과 코미디였고, 가장 추웠던 12월의 경우에는 드라마와 멜로가 10편 중 6편이었습니다. 이 중에 애니메이션이 2편인 걸 생각했을 경우는 대부분의 작품이 액션과 코미디, 겨울에는 드라마와 멜로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2년뿐만 아니라 2011년, 2010년에도 나아가도 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종합적 요소로 SNS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SNS는 저희는 아무래도 계약 확산 모델이 아닌 초기의 자료만을 가지고 파악하기 보기 위해서 개봉 전의 리뷰 수를 통해서 저희는 관심도를 측정해 보았고,
뭐 소셜 매트릭스의 감성 단어나 평점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이 영화가 과연 추천할 만한 영화인지 구전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리뷰 수를 특히 고려해 보았는데 이것도 역시 11시의 경우인데 보통 관심이 없는 영화의 경우는 리뷰가 2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영화의 경우는 2000건이 달합니다. 하지만 11시의 경우는 276건으로서 그다지 관심을 받고 있지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점은 오히려 영화가 상영된 후에 1점 가까이 떨어진 걸 봤을 때 영화에 대한 평점은 떨어졌던 걸 알 수 있었고 감성 단어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영화 내부 자체, 감독과 배우를 통해서 영화 내부 자체를 파악해 보았고 배급사와 시기를 통해서 영화 외부의 요소적 요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한 영화의 SNS를 통한 영화의 전체적 반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을 통해 영화 관객 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소개할 예정이고 가장 먼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화를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고편을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예고편 준비했습니다. 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장르는 드라마이며 황은진 감독이 연출하였고 전도연과 고수가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CJ ENM에서 배급을 맡았습니다. 혹시 그냥 감으로 혹시 몇만 정도 할 것이라 예상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으로? 예, 그냥 감으로 저희가 한번 사과를 하면 안 되나? 예, 그러면은 저희 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인애플이나 그런 거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아무거나 되시는 분 네. 120만 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저조한 생각보다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황은진 감독이 그동안 150만 정도의 흥행을 할 수 있는 회기 곡선을 통해서 파악하였고 전도연이란 배우와 고수란 배우가 를 통해서 보았을 때 70만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20만 정도를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한 CJ ENM이라는 매우 파급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였고 또한 장르는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겨울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관심도도 비슷했고 저희가 원래는 두 편 더 준비했는데 건너뛰도록 하고 변호인에서는 특이할 만한 저는 리뷰 수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다뤘던 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변호인은 아마 흥행에 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의자도 저희가 비슷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GPS를 제공하자입니다. GPS라는 것은 Good Point of Screen입니다. 영화에 좋은 점수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 아무래도 감독과 배급사, 특히 배급사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데 그것이 아닌 저희는 말 그대로 비적용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영화를 보는데 GPS를 제공하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데서 GPS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뭐 텐신킨이나 브로진 하사처럼 개봉 전보다 개봉 후에 평점이 상승했다거나 혹은 재밌다가 뜰차적 쾌락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단어가 존재할 경우는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아닐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기존 관객수 예측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시사점과 개인적 시사점이 있는데 사회적 시사점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에 재투자를 하고 양질의 영화가 생산됨으로써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 사람들이 개인 자체가 양질의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면에서 개인들한테도 영화를 고르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특히 보셨던 것처럼 배급사의 비율을 얼만큼 해야 될지 혹은 댓글의 비율을 얼만큼 해야 할지 비율에 대한 고려를 저희는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요소이고 시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저희는 확정짓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영화라는 것이 지금에 개봉했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상황에 기존 자료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차에 따른 한계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영화는 아까 보셨던 변호인 같은 경우가 2만 건이라는 댓글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영화 내적이나 외적인 것이 아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크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는 저희가 배제하려고 했던 요소인 개혁 확산 모델을 아무래도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소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확실한 건 없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진리다. 뷰티풀 마인드의
나온 대사인데 저희도 사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저희 정답이 아닌 것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고요. 본인들의 또 모델의 문제점을 마지막에 제안점으로 또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메모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GPS라는 그 키워드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모음으로써 예측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5점 다 써보시겠어요? 자, 5점 고생했으니까 금방. 자, 6조 나오세요. 6조. 자, 15분씩 딱 지킬 테니까 내가 또 이제 사인 주면, 요 사인 주면 2분 만에 또 만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론정보특강 6조이고요.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사회의 큰 이슈인 왕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그동안 심각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택했던 학생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제 메인 화면에 국화를 띄워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컨텐츠이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통계청에서 실행됐던 결과 서베이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10대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이제 랜덤으로 이제 여쭤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성적이나 가족 문제 이런 거를 제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1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공감하는 분 계신가요? 네. 고려대는 되게 인기 있는 분들만 계셔서 없을 줄 알았는데 좀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쉽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지금 자살이라는 요인이고요. 이런 추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2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치는 2000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57%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또 2008년까지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2009년부터는 그게 자살로 바뀌었고 또 15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들이 중에서 한 10% 정도는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제 학생들이 죽기 직전에 또래 그부들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문자나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집단으로 린치할 때 이렇게 한 명을 초대해놓고 그냥 실제 자살한 학생들이거든요. 네, 실제 자살했던 학생들 좀 어렵게 구해서 첫 번째 거는 뉴스에서 달체해온 거고 첫 번째 게 그 학생이에요. 그 대구에서 자살한 여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장면 CCTV 찍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제 좀 많이 거친 투현들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왕따 문제는 지금 자살로 되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경향들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이면서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이렇게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심심이 필친 다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친구가 시행하기 시작한 대화형 친구 서비스인데 본 프로젝트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피해 학생이 작성하는 문장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직접 세고 기록을 해서 이 학생들이 자살할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어플을 하나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친구라는 어플인데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접근들이 이런 왕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유학하자면은 별로 효용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전화 기반을 했던 상담 서비스 센터인데 이게 학생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공교롭게도 네이버 포탈에 그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자는 심리적과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경우에는 직장에 가서도 똑같이 왕따가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도 그 대물림 현상을 지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집안 자체가 왕따 패밀리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경우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존 모델의 한계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과
또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접근을 직접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 판별도구 개발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판별점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그래서 그 기준점을 분석해서 학생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갖게 되는 감정을 이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5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도 순서대로 지금 나열해 둔 건데요. 이게 외로움, 자존감, 불안, 수줍은, 우울, 이 순서대로 학생들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수줍음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부끄러워, 수줍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서기 되게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무섭고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방치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참고했던 논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석 대상을 어떻게 크롤링을 했냐면 정말 힘든 작업을 거쳤는데 인터넷 게시글 1000개를 직접 읽어가면서 수작업으로 이제 크롤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개 정도 되는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들을 다 그 중에서도 이제 왕따와 자살에 관한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것만 한정해서 게시글들을 읽어가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일간 베스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70개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 다 읽어보면서 막 오늘 나를 민주화시킨 애 때문에 운지하고 싶어 이렇게 거의 암호 수준으로 해석하느라 정말 정신이 썩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했던 거는 단어의 빈도를 알기 위해서 깜짝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텍스트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형 한국어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 내에서 어절 빈도, 음절 빈도, 음소 빈도를 간딱 파악할 수 있고 해당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도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개수를 세어서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도 보여줄 수 있고 누적 백분율 계산도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 툴로 활용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선정된 단어들을 이제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이 나온 거는 뭐 5점, 제일 적게 나온 단어는 뭐 1점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또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이제 3단계로 문맥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그 감정의 부정적인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5영역으로 분류한 표에서 단어가 해당 영역에 속한 경우는 1로 표시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한 다음에 해당 영역 점수를 곱해서 단어별 감정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단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외로움, 자존감, 불안, 수줍은, 우울 여기에 모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111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가 감정 점수가 10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학우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앞서 보신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한 결과인데요. 먼저 빈도 점수입니다. 보시는 거 넘어갔어. 빈도 점수. 아니에요, 맞아요. 빈도 점수인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따돌림 학생을 판별하는 표지 단어가 1점부터 5점까지 저희가 이제 크롤링해서 뽑아낸 단어를 빈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눴고요. 다음엔 강도 점수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점수 분류 결과입니다. 아까 되게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감정만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한 결과 감정 점수는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위에 이제 이 앞서 3개의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표지 단어의 그 단어 개별 점수를 다 구해봤는데요. 그 개별 점수는 감정 점수와 빈도 점수와 강도 점수를 곱한 것이 그 개별 표지 단어의 위험 점수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혼자라는 단어는 아까 감정 점수에서 6점을 차지했고요. 빈도 점수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해 5점, 그리고 강도 점수는 2점으로 해서 이걸 3개를 곱하면 총 이 혼자라는 단어의 위험 점수는 60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까 앞서 보신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수를 매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희가 당신의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ם 대화에서 학생들이 이 사용한 단어들을 모두 합쳐서 그 학생이 사용한 표지 단어 전체의 수로 나누면은 그 학생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판별할 수 있는 평균 위험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단어 평균 위험도를 계산해서
계산하고 나면은 총 0점에서 150점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평균은 저희가 그 앞서 1000개의 글 중에서 50건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수동적으로 글의 평균을 계산해 봤어요. 그 결과 이제 그 50점이 넘으면은 학생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판별이 되었고, 그리고 50점부터 80점은 이제 왕따를 당하나 이제 아이가 쓰는 단어에서 이 아이가 크게 자살까지는 지금 바로 자살을 하지는 않을 좀 위험군이라고 봤고, 80점이 넘어가면 지금 아이가 되게 뭐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강한 단어를 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저희의 프로그램을 보실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사용하는 당신의 친구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프로그램 디자인은 좀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먼저 저희 당신의 친구라는 이제 당신의 친구가 말을 걸어요. 그럼 학생이 이제 노란 부분은 학생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거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카카오톡을 대부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따돌림을 받는 피해 학생들이 그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플러스 친구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네, 보시면 그 학생의 대답은 저희가 모은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학생의 그 대답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낮은 기본 질문으로 그 플러스 친구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뭐 좋아요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그래요? 아니면 별로예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 학생의 대답한 단어를 말꼬리를 잇는 식으로 질문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럼 기분이 왜 그냥 그러니? 뭐 애들 때문에요. 이런 그 애들이라는 키포인트, 표지 단어를 꼽아서 애들이랑 무슨 문제가 있니?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잇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이쪽 두 번째 보시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무시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표지 단어나 아니면 아이를 왕따라고 판별할 수 있는 대답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점수가 나와서 아이가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네, 저희는 만약에 그 자기가 제가 지금 왕따인데 제가 지금 상담센터나 이런 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좀 해결 의지가 좀 적극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상담센터에 연계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아니면은 소극적인 학생의 의지가 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결 의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친구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는 식으로 이제 처방을 결정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이 시사점 및 사회적 제안인데요. 최근 이제 디지털 사회로 도래하면서 또래 집단 사이의 소외 문제 또한 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카카오스톡이나 이제 카카오톡 같은 가시적이지 않은 기성세대 눈을 피해서 은근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학교 폭력이 새로운 국면을 띠게 되니까 저희 해결책 또한 좀 새롭게 고안된 기술 및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빅데이터를 통한 이런 어플이 개발된다면 좀 이러한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만 저희 조의 프로그램이 좀 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정책이나 사회적 측면에 협조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학교나 정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공공적으로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한 피해 학생들이 이를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속을 하고 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법,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방송이나 기관을 통해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대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학생의 자세와 또 이를 보급하려는 기성세대들의 움직임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학교 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랑 학교랑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이 전체 학생 혼자서 좀 골는 것이 아닌 이 전체가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빅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아이들이 많이 구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우리 7조 준비해 주시고 일단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6조는 문제 제기부터 마지막까지 그 데이터에 제한이 있었지만 한번 다 돌려봤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시스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부 측에 제안해도 좋을 만큼 아이디어를 많이 굴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자, 6조 한번 다 써볼까요? 자, 우리 6조 고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6조였구만. 좋았습니다. 예. 자, 7조 우리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7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사회적, 환경적,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3%의 증가율로 해마다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약 20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많았지만 여기 앞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들은 조리 후 처리 위주의 정책이었고 이는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표에 보시면 조리 전의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있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종량제 시행 이외에는 큰 효력이 없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수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식수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음식의 요구량을 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미리 유추해내는 그런 예측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식수 예측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잔반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기존에 이미 있었던 문헌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논문에 따르면 식수를 예측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70% 이상이 과거 경험에 따른 직관이나 감각에 따른 그런 식수 산출이었고 식수 예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몇의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의 연구 사례였는데 저희 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연구한 사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또 소비자들의 심리학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식수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두 문헌을 검토해 보았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접근 방식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급식수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식수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연구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부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NS, 블로그 이런 SNS에서 학생 식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분노, 슬픔, 외로움, 싸니까 어쩔 수 없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병 걸릴 것 같은 거 네? 병 걸릴 것 같은 거. 그러게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밥을 직접 먹는 소비자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고 개별적인 인식이나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만 연구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조가 직접 구성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그리고 끝까지 그 결론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분석 과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식수 자료 수집, 두 번째는 식수 영향 요인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간의 상관성 분석 및 수식 도출인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고려대내 급식소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식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그 내부 자료 이슈랑 문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그 고려대학교 학관 2층 식당에서만 일단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사들이랑 그 업계 관계자들이랑 인터뷰를 해봤을 때 학사 일정이나 날씨가 주요 요소로 많이 고려를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일단 수치화하는데 첫 번째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어들을 어떻게 저희 모델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 메뉴 판매량과 각 영양 요인 간의 1:1 그 상관성 분석을 했고요. 감정어 수치화 및 식수 예측 수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망했네.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빨라요. 그래서 일단 날씨와 메뉴 판매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제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같이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잔반 줄이기라고 했지만 실제 쓰레기량이 어느 메뉴에서 얼마 나왔다를 일단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건 결국 사후 처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뉴 판매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큰 한계점인데, 저희가 9월하고 10월 자료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2, 3년 동안의 그 정말 큰 데이터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자료 유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얻지를 못했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짧은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대 학관 2층 식당을 그 대상으로 했고,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이것을 퍼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성 분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참고사항이 있는데, 일단 주말 변수를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일단 일별로 쭉 모아봤는데, 주말 판매는 0 아니면은 10%, 20% 수준으로 이렇게 급감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걸 넣으면 좀 그 객관적인 게 나오기 힘들다고 봐서 나중에 뭐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같은 이유로 일단 삭제를 했고요. 주요 변수는 일단 학관 2층에서 판매되는 각 메뉴별 판매량을 모두 조사를 했고, 그 날씨에 있어서도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울량, 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아니라 감정어야 되는데 일단 저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분석하기 전에 쭉 러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어요. 일단 가로축을 보시면은 날짜별로, 요일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날씨 요소들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저희가 메뉴들이 각각 판매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엑셀에서 그 데이터 분석 쪽에 들어가면 상관관계 함수 도출을 하는 그 식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해석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리앤 파커의 그 상관계수 구간에 대한 그 해석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0부터 1까지는 뭐 거의 관계없음 이런 식으로 쭉 6가지를 본 다음에 0.3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저희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상이니까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판매량과 최고 기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색으로는 0.3 이상인 거, 그리고 붉은색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0.3 아래인 것을 이제 보였는데,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기온이 올라가면 이 참치 야채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고, 빨간색이 있으면 그건 오히려 뭐 저희 변수가 올라갔을 때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기온하고는 참치 야채 비빔밥이나 치킨 대리 볶음면이 일단 관계가 높았고, 저희가 좀 주목할 게 울량이 꽤나 크게 관계가 있었어요. 뭐 라면이나 치즈라면 각종 라면 세트들이나 그리고 뭐 라볶이, 소시지, 오므라이스 등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일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많이 보이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오면은 뭐 만두나 이런 거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떡만두라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3으로 굉장히 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뭐 김밥 반죽 같은 경우에도 좀 덜 팔리는 경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큰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변수에 넣었는데, 사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치즈 돈가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 그 모델에 나중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감정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우리 모델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소셜 매트릭스 같은 걸 활용해서 메뉴에 대한 감정어나 형태소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 메뉴에 대한 선호도를 이 형태소들 가지고 어떻게 수치화를 해서 우리 모델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 변이과 동일 프로세스로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해서 저희 모델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매트릭스에서 각 메뉴별로 저희가 찾았어요. 뭐 맛있다, 부드러운, 맛있는 등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고, 온갖 메뉴에 대한 다양한 부사나 형용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감정어가 나왔느냐는 저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려는 게 식수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걸 수치화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별 선호도에 대한 수식을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해봤어요. 일단 메뉴별 탐색 신뢰도라는 한 그
지표가 있어야 되고 감정의 깊이 곱하기 감정의 방향을 모두 합한 것을 메뉴 총 탐색 건수로 나눠서 그 메뉴에 대한 평균 감정의 정도를 같이 곱해주는 것을 저희 메뉴 선호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각 그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메뉴별 탐색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탐색 건수가 그 지표의 신뢰도랑 직결된다고 저희가 보았고요. 그래서 메뉴별 탐색 건수가 모두 있을 때 뭐 최대치에 비해서 어떤 메뉴가 얼마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상대 점수를 부과하는 걸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검색된 메뉴가 치즈 떡볶이면은 볶음밥 검색 수가 이제 250이면 볶음밥의 탐색 신뢰도는 그 안에서 상대 점수로 뭐 0.25 정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깊이 같은 경우는 부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분석하였고 매우 약함부터 매우 강함까지 총 5단계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매우 강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이런 식으로 0.2로 총 0에서 1까지의 그 수치로 넣었고 뭐 예로는 저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감정을 세게 표현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두 번째인 감정의 방향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긍정의 경우에는 1로 놓았고 부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놓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우 강함에 존나 토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0.9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이 메뉴에 있어서는 다음 달에 좀 더 줄여서 만들어야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식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총 취합해가지고 식수 예측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9월에 메뉴 A 식수 자료가 저희가 있는데 그걸 이제 10월 메뉴 A의 식수 예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9월의 식수량에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뒤에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인데 평균 기온의 변화량 곱하기 메뉴 A와 그 평균 기온의 상관관계 앞서 그 긴 표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곱해가지고 얼마나 등락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그 맨 아래에 있는 저 선호도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선호도가 얼마인지 저희가 아까 수치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별이나 월별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또 메뉴 A의 변화량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곱하면은 그 식수가 예측 가능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까지는 도출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어있는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까도 좀 걱정이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냐라고 질문 혹시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2011년과 2012년의 식수 자료를 총 수집을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모델에 넣어서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3년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2013년이 끝나갈 때 실제로 그러니까 발주했던 거랑 실제로 나갔던 음식량, 그러니까 정말 필요했던 양을 둘이 한번 비교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한 식수량이 실제 필요량하고 뭐 일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에 따라서 저희 모델이 얼마나 뭐 정교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사례의 제한점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정책적 의미, 사회적 의미, 소비자 측면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정책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라는 특성을 저희가 일단 파악해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날씨나 요일, 학사 일정, 기분,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을 해서 학생들의 메뉴 선호도까지 같이 넣어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앞에서 뭐 저희가 제일 크게 들었던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보통 직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떠나서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수 대기업만 이런 식수 예측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한데 저희가 공조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모델이 그렇게 어려운 모델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기타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식수 예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저희가 써놓긴 했는데 일단 사람들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메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일단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려는 그 노력을 억지로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SNS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기는 글이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여러분의 그 생각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나와서 준비해 주고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지금 그 박근혜 창조 경제 관련한 정부에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채널 IT 있죠. 채널 I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창조경제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공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잔반줄기라는 아이디어를 거기다 올리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심사를 한 다음에 선택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과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수업에 나오는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학기 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데이터가 투입된 게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의 솔루션 혹은 어떤 그런 모델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현실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 발표였습니다. 자, 실조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자, 고생했습니다. 박수. 자, 이제 8조하고 9조 2조 남았는데 한 15분씩 하면 시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8조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8조이고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영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2013년 설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를 하고 나 혼자 TV를 보는 나 혼자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래가 잘났다. 여기서 1인 가구랑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고요. 독립적으로 취침, 취사 등의 그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을 이제 기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가 급증한 이유 중에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싱글족에 대한 소셜 매트릭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요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60%가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간을 줄이다, 즐기다, 좋다, 실용적이다라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가되는 1인 가구에 이제 주목을 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파악해 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겪는 주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전기 소비량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십 년 전에 비해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인 가족인 이정원 씨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15개, 지난달 전기료는 25,000원 정도였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이준영 씨가 쓰는 가전제품은 10가지, 크기도 작습니다. 평소 생활할 때는 그렇게 저희 집에 가전기기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전기요금은 4인 가족과 비슷한 2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준영 씨가 쓰는 냉장고는 에너지 소비 효율 4등급, 넷이 사는 이정은 씨네는 전력 소비가 적은 1등급 제품입니다. 원룸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붙박이 가전제품 대부분이 이렇게 에너지 효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실제로 가구 규모별로 봤더니 1인 가구의 경우 5인 이상 가구보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2배나 많았습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난 상황. 가정에서의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소형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리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재작년에 그 블랙아웃 사태도 있었고 최근 들어 전력 수급난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에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분석해봤고 그중 원룸과 전기세의 상호 연관성을 먼저 구글 트렌드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렇게 그래프가 갑자기 확 뛰는 부분이 2010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기세와 그리고 1인 원룸의 검색어 사이의 그래프가
유사하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그리고 전기세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더욱더 난방기 사용이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력 공급이 좀 많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리고 전기세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우선 분석 방법으로는 서울시 중심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빅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일일이 저희가 다 찾아가서 어떤 에너지 효율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는 최대한 비교적 정형화된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사가 더 진행이 된다면 주요 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1인 가구의 실내 공간 이용 특성이나 가전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 그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별 전기의 차이 등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해보면 더 분석 결과에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인 가구 원룸에 있어서 풀 옵션 원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풀 옵션이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 세 가지가 한 원룸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그 방을 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거를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만약에 다 1등급인 제품으로만 구비를 했을 때는 다 5등급으로 했을 때보다 최대 150만 원의 손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주가 거의 5등급의 제품을 구비해 놓는다는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싱글족의 생활 패턴 역시 알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바쁜 사람들이고 대학생의 경우 혼자 타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의점에서 간단한 조리 제품을 사서 전자레인지를 많이 돌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생활도 불규칙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더불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기를 4인 가구가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1인 가구일 때 입을 수 있는 옷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세탁기를 자주 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효율 에너지 가구를 들이도록 정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산업용 그리고 기업용에 제한적이라서 그 원룸주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원룸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가구당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는 그 시스템과 그리고 개인의 스마트폰 어플을 연동시켜서 전기세 절약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에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고효율 제품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용을 위해서 벽걸이 세탁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 건조기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어플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박스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했는데요. 하나의 일관된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거기다가 그 자취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레시피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고 건강하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표자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소형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요.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가장 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위가 다양한 소형 주택 공급과 2위가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가 1000에 40이라고 한다면 2위를 한 경제적 어려운 문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면 이제 소형 주택이 어느 도시를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펴져 있는 밀집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호선 라인에는 주택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8조에서 찾은 건가 아니면 실제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MBC에서 1인 가구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는 데에서 그거는 싱글벨트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싱글벨트 지역이 임대 비용이 비싼 것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로 종로 을지로 회원동 중심이랑 연희동 중심 그리고 신림동 중심 역삼 노년 중심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조사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대학생이라는 저희 상황에 맞춰서 고려대 인근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안암 주변 1인 가구 분포도를 조사한 것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짙을수록 밀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집을 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개강 시즌에 맞춰서 월세를 가장 많이 구한다는 것을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최고점이 개강과 월세를 검색어로 했을 때 유사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고시원과 원룸과 하숙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금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이제 보증금 약 26만 원에 월세 41만 원 그리고 관리비 10,000원 정도가 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45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버거운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비싼 비용을 치르고도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집을 구할 때 학생들이 많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인데 가장 많이 하는 저는 부동산에 가본다거나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벼룩시장이나 부동산 114, 안암 인근이라면 안암 택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분석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모두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집주인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정보를 드러내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보의 양식도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풀옵션인데 풀옵션이라고 해서 가보면 어느 곳에는 가스레인지가 없고 어디는 책상이 없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도 한정되어 있고 알고 싶은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솔루션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정보 사이트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이제 가격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실제 거주자의 수기를 알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드는지 제시를 해주고 평균적으로 이 지역의 월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후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앞에 제시를 해주고 벌레나 안전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괜찮은
정보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기를 제시하게 해주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 사이트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안하는 점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집주인이 제공하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고,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건물 문제를 표면화해서 이것이 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LH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전세 임대 지원을 하고 대학생을 상대로 주택 정보 조사를 하는 방안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시행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담당자분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냈는데, 결론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회와 연결을 해서 정보를 구축한 다음에 사이트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방안을 저희는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상한 사이트가 완성이 된다면 민간뿐만 아니라 LH공사와 서울시 등 각종 주택 지원 사업을 벌이는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학사주택을 등록하는 것인데, LH에서 매각하는 건물이나 건물주가 신청한 건물을 활용하여 소형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학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주택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 1실 또는 3인 1실로 구성하여 한 달 비용은 식비까지 15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경우에 학생들은 주택 문제, 경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과 외로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거 학사주택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시행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거를 넓혀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구조 준비해 주시고요. 8조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또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빅데이터 분석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8조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아주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셔서 고생했습니다. 예, 박수. 자, 마지막 거니까 시간 여유 갖고. 자, 구조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 됐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구조고요. 저희는 블러드 도네이션 그 헌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도움이라면 불렀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더 재밌는 멘트가 있었지만 생략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제 제기입니다. 역시 헌혈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헌혈해봤다. 네, 그러면 내려주시고, 올해 헌혈하신 분. 그래도 조금 되네요. 네, 지금 헌혈이 지금 2012년에 27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 16세에서 20세의 헌혈자가 거의 헌혈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헌혈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4.9%, 미국이 5.1%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으로 인해서 이 청장년층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혈용 혈액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100% 충당하고 있고요. 의약품 제조는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적십자사는 헌혈 인구가 300만은 돼야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혈액 관련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 혈소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저희가 혈액을 사용하는데요. 되게 재밌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수혈을 받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이렇게 헌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수요 예측 시스템을 하기 이전에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와 똑같은 건 아니었고요. 이 BIMS라고 혈액 정보 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혈액 원에 얼마만큼의 유닛수의 그 혈액이 들어오는 공급만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BIMS를 아마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족해서 KBIMS라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의료원에서 사용한 사용량과 재고량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표본 의료기관 몇 군데만 정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그 의료기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KBIMS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이제 100% 자급하는 수혈용 혈액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혈액 수급 불일치를 개선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면 혈액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 적당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환자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혈액 공급이 초과되면 혈액이 또 폐기하는 혈액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및 대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이란 말은 필요한 것에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혈액원의 숫자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들면 강원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때에 이제 강원 지역에 혈액원에 혈액이 없어서 서울에서 혈액을 날라다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3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고요. 이 수요 예측은 공급해야 될 혈액의 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고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네, 15분인데 네, 수혈은 이제 정기적 수혈, 비정기적 수혈이 있는데 저희는 비정기적 수혈, 그러니까 응급 상황만 생각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0%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해서 이제 이렇게 쓰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좀 재밌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예를 들면 뭐 보기가 적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서 하다가 정말 저희가 빅데이터 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냥 정말 우연하게 교통사고 발생량과 혈액 재고 추이가 상반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혈액 수요량과 교통사고의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니까 상관관계 도수가 0.58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앞선 조회에서 이제 이 0.58이라는 숫자가 이제 유의미한 그런 숫자라고 이제 많이들 아시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거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혈액 수요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혈액 재고량 정보가 실시간 이제 의료기관에서 어떤 사람한테 수술할 때 이거 피가 쓰였고 의료 그 보험회사나 다른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혈액 수요량 이 디맨드를 교통사고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개인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게도 통계청을 되게 파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통합적 시스템으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각 지방마다 또 세부 카테고리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면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통사고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자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8년부터 13년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고 이 두 데이터 간의 회귀 방정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되었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 모델이 불안정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표에서 잘 보기시긴 하겠지만 얼핏 보면 좀 맞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와, 우리 막 했다. 이거 뭐 맞다.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12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저희 그래프를 도출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추이는 지금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는 추이를 저희가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혈액 유닛으로 치면 200만 유닛, 300만 유닛은 혈액 유닛으로 치면 굉장히 좀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트렌드를 조금 그래도 분석을 해서 5월달과 11월달에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이것도 생각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네, 분석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나 방대했는 거는 솔직히 핑계고 다른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다 버렸어요. 상관관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경제 지표 같은 것도 해봤었고 뭐 그런 걸 많이 해봤었는데 너무 안 나와서 다 버리다 보니까 교통사고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이 저희는 좀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분석에서 한계는 이제 변인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조금 더 이게 정확도를 줄 수 있는데 변인을 많이 추가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저희가 이제 이 트위터나 이제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헌혈을 너무 검색 안 하시더라고요. 트위터 감정 분석을 했었는데 트윗 봇으로 추정되는 어떤 똑같은 말들만 쫙 나와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전혀 검증할 수가 없어서 거의 저희 그것도 포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사점 및 정책적 재원 이유로 들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 수요 예측 시스템으로 이제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세금 절감으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데 혈액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혈액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폐기량은 줄이고 사용된 나머지로 이제 저희가 혈액 제제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모델이 이런 정교한 모델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언제 우리가 혈액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이거를 유통기한이 지금 버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케팅 시점을 그런 식으로 해서 5월과 11월에 혈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서 4월과 10월에 헌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제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보니까 기념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영화와 문화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헌혈의 왼쪽 동기가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2년도 한국영화 산업결산과 2012년 혈액 수요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0.537이라는 상관관계가 나와서 이 영화 마케팅 자체가 외적 요인인 영화 마케팅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 센텀시티에 이렇게 있고 코엑스 헌혈의 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솔직히 다른 곳에 지금 헌혈의 집이 생각보다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린다면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조도 아주 재밌는 분석을 진행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도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해봤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모델 자체는 굉장히 잘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아마 개발을 더 하면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조 한번 다 써볼래요? 구조. 자, 오늘 구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띄우는 거는 훨씬 여러분들이 잘했다라는 거. 제가 해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 정도 잘하고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눈보라가 치는 날인데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요일 날 다시 올 텐데 집에 돌아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될 거예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